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한판 브리핑. 오늘은 민동기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무효표 처리 논란, 민주당 경선에 변수가 생겼는데 민주당 선관위가 이제 후보직을 사퇴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표를 무효 처리한다고 해서 지금 논란이죠. 그 특별당규 제59조에 따른 건데요. 경선 과정에서 후보가 사퇴를 할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세균 후보 표를 무효표로 처리를 하고요. 선거인단 모수에서도 이제 빼버리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이재명 후보 누적 득표율이 51.41%에서 53.71%로 올라가게 되고요. 이낙연 후보 역시 31.08%에서 32.46%로 오르게 됩니다. 근데 이낙연 후보 캠프가 이건 특정 후보에 경도된 결정이라면서 철회를 촉구를 했습니다. 이병훈 이낙연 캠프 대변인이 당은 모호한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정세균 후보를 지지한 2만 3천여 지지자들을 유령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전체 표심을 왜곡하는 결정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당규 59조 무효표 규정을 지키겠다고 특별당규 60조의 결선 투표를 무력화하는 결정을 했다고 비판을 했는데요. 이 이병훈 의원이 언급한 특별당규 60조를 보면은요, 이게 결선 투표에 관한 규정이거든요. 예. 1항을 보면 경선 투표에서 공표된 개표 결과를 단순 합산해서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 2항을 보면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 선관위는 이 특별당규 59조에서 사퇴한 후보자의 득표는 무효표로 처리하기 때문에 60조에서 규정한 유효 투표수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는데, 예. 이낙연 전 대표 쪽에서는 이재명 지사 득표율이 과반을 넘지 않아야 이제 결선 투표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 결정으로 오히려 이재명 지사 지지율이 더 올라가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반발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홍영표, 김종민, 신동근, 이른바 친문 핵심으로 불리우는 세 의원이 이낙연 후보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이들은 민주주의 4.0 소속인데요. 이낙연 후보 캠프 쪽에서는 천군만마를 얻었다면서 환영하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이낙연 캠프 선대위원장 서른 의원이 한판 승부와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장동 의혹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의혹이 있다. 그리고 도덕성이 없는 후보는 결국은 본선에서 못 이기고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 때 그걸 봤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예.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더라도 눈 감고 가자, 능력을 보고 가자, 이렇게 판단하고 대통령을 만들었던 것으로 아는데 결국 MB는 감옥에 있다. 이건 정말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이재명 캠프 쪽에서도 반발하는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어제 이 시간에 이제 서른 의원과 인터뷰를 했고, 오늘은 이제 이재명 캠프의 선대위원장을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예, 어제 이낙연 캠프 선대위원장 서른 의원의 인터뷰 내용 중 가장 동의가 안 됐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셨나요? 우선 우리 당의 후보를 MB와 비교하면서 MB가 감옥에 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이건 예. 도를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말씀입니다. 이 MB는 뇌물수수, 횡령 이렇게 해서 구속된 아주 부정부패한 분 아닙니까? 예. 그런 거에 비해서 이런 일과 관련해서 아무런 흥결이 없는 우리 당의 후보를 비교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얘기는 경선의 패배에도 이재명 후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옳지 않은 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이 눈 감고 귀 닫고 있는 게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예. 이재명 후보 지지자에 대해서 아주 모욕적이고 무시하는 발언이죠. 저도 이재명 후보를 맨 앞에서 지지하고 있는 한 사람인데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는 이러저러한 의혹들이 막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단 한 번도 비리나 부정부패로 사적 목적을 추구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예. 그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많은 탄압도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런 과정을 잘 헤쳐왔고 이런 문제가 제기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나 불공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여왔던 구체적인 성과를 보면 지금의 대전한 시기에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시대 정신을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다,
이렇게 이 지지자들이 생각하고 지지를 하는 것인데 예. 이걸 눈 감고 귀 닫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정말 옳지 않은 발언이죠. 어제 이제 서른 의원이 인터뷰에서 또 가장 강하게 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제 형수에 대한 욕설 부분이죠. 이제 네네. 본선에 올라가면 국민의힘 측에서는 그 욕설 파일을 계속 틀 것이다. 방송에 그대로 노출되면 꼼짝없이 민주당 당할 거다. 이런 우려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그 서른 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이 욕설 문제가 한참 심각하게 제기되었던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 때 예. 이재명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으셨거든요. 예. 그때 내용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때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대위원장 맡으신 분인데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이런 이 아픈 사정이 있는데 이거를 거두절미하고 욕설만 발췌해서 정치 공방을 유도하고 있는 거 이거는 가족사를 악용해서 선거 소재로 삼는 거 아닌가. 이거 원팀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너무 욕설- 잘 아셔서 걱정하시는 거 아니냐. 또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그렇지 않고요. 예. 욕설했다는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죠. 후보도 후회하고 반성하고 이제 여러 차례 수차례 해명도 하고 그랬는데 이 사건은 이제 최근에 그 이재명 지사를 인터뷰해서 발간한 인간 이재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이 욕설 사건의 본질이 성남시장 시절에 셋째 형님이 자신의 여러 가지 이권 이런 것을 청탁을 해오고 그걸 막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거든요. 이 문제 욕설도 그 셋째 형님이 그 몸이 정신적인 건강이 안 좋았던 모양인데 셋째 예. 형님이 어머니를 폭행하면서 어머니한테 한 욕인데 그걸 왜 그렇게 했느냐 경우를 바꿔도 이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이 지사가 형수에게 따지면서 한 말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전후좌우 사정을 다 빼고 욕설만 드러내서 하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서른 위원장께서 이재명 후보의 아픈 그 가족사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는 게 기본 도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같은 팀이라면 그런 거죠. 만약 서른 의원께서 이 부분에 잘 이해가 안 가면 이 사안과 관련해서 국민들한테 그렇게 비판만 하고 그거 가지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의 형제들을 한번 만나서 형제들이 이걸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이런 걸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가 같은 당에 함께 있는 분들이고 정권 재창출을 하자고 하는 분들인데 예. 이렇게 책도 내고 설명도 하고 또 그 가족들이 호소도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 다 거두절미하고 이렇게 그 욕설만 뽑아내서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정말 그건 옳지 않은 태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픈 가족사의 맥락을 보고 말씀하셔야지 그 부분만 발췌해서 비판하는 건 결코 옳지 못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리고 욕한 배경이 있거든요. 실제 이 진짜 폐류는 그 형님이었죠. 어머니한테 한 욕이거든요. 예. 진짜 폐류는 형님이었고 사실 저희 집안에 이런 일이 생겨서 저도 정말 격분했을 거예요. 저도 그걸 보면서 그 형님의 그 폐륜적 욕설에 대해서 정말 격분이 됐는데 그런 그 폐륜의 분노에서 나온 이 지사의 발언입니다. 그게 녹음돼 있기 때문에 그것만을 폐륜이라고 강조하는데 그렇게 한 그 이유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또 설명도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는 전혀 듣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건 정치 공세 아니냐. 저는 본선에 가서도 국민들에게 이런 사정들을 잘 설명드리면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의 지지가 그만큼 나오죠. 그래서 본선 가서도 그런 부분들을 잘 설명하면 우리 국민들이 다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인데 저는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SNS에 오늘 이제 서른 의원에게 공개 편지를 쓰셨어요. 이제 재탕 삼탕 가족사 언급하지 마셔라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의원님 말씀하신 맥락 보면 이제 이재명 지사 욕설 부분은 또 국민적으로도 평가가 이미 좀 끝난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아니 저희들이 더 설명하고 이재명 지사도 욕설에 대해서는 욕설을 입에 담았다는 것은 잘못이기 때문에 여러 차례 해명하고 사과도 하고 그랬죠. 그건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일이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들어 가야 될 테고요. 그런데 우리 당 안에서 충분히 서로 이야기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 당이라고 하는 건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애정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유력한 대선 후보면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또 그 얘기를 설명하는 이야기를 좀 들으시고 해야 될 텐데 전혀 듣질 않고 이렇게 그 대목만 딱 끊어서 하는 거는 정말 저는 옳지 않은 태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제 김성애 소장입니다. 하나만 좀 여쭤보면요. 그래서 직접 SNS에 쓰신 글을 보면 이 건을 MB하고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고 감옥이 또 웬 말이냐. 도를 지나쳐도 한참 지나쳤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경선의 패배에도 이재명 후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어도 할 말이 없는 주장이라고 하시는 것은 사실은 지금 이낙연 캠프에 많은 현역 의원들이 가 있기도 하고 그런데 뭐 서른 의원의 주장이 저도 지나쳤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이것이 경선 불복으로 직접 연결되는 것도 좀 무리한 주장 아니신지 싶어서요. 저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경선 끝나면 같이 함께 할 분에 대해서 감옥행까지 이야기하고 그 사람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정말 지나쳐도 너무 지나쳤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중에 어떻게 경선이 끝나면 함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그런 걱정이 들어서 한 이야기예요. 어쨌거나 이제 그런 지금,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 서른 의원님의 의도도 사실은 이제 호남에서 한번 판을 뒤집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좀 무리한 발언을 하신 걸로 보는데 의원님께서 선대위원장으로 보시기에 호남의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지금? 호남의 분위기는 결국은 누가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는가 또 누가 나서야 이 지금 우리나라 이 전환기에 맞는 새로운 전환을 제대로 해내고 또 지금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꼭 해야 되는 불공정, 불평등 그리고 국가의 균형 발전 이런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걸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이재명 지사가 주목받는 이유는 그것과 관련해서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많은 성과를 낸 겁니다. 그거를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고 그래서 이 당내에서 경선에서 1위 후보가 되어 있는 것이고 당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호남에서는 본선에서 이길 후보가 누구인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호남에서도 크게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지지도도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호남에서도 그러면 있습니다. 과반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낙관하십니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선에서 변수가 생겼죠. 이제 정세균 전 총리의 사퇴 문제로 그 모수 조정이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재명 후보의 경우는 53%로 상승하는 효과도 있었고 이낙연 후보도 좀 일부 상승을 했는데 이 부분은 네. 이낙연 캠프에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이재명 캠프 입장은 뭡니까? 그건 이제 문제 삼을 게 없는 게요. 특별당규 60조에 따라서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정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59조에는 사퇴한 후보자의 득표는 무효표로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세균 후보의 표는 무효표로 처리하는 것이고 이건 59조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유효 투표수 그러니까 무효표를 제외한 나머지 유효 투표수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고 선관위 결정이 저는 이 당원 당규를 잘 따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진중권 작가 추가 질문하실 거 있으면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안 여쭐 수가 없는데요. 국민의힘에서 이제 TF 발족하고 오늘 현장 방문까지 했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그러던데 이재명 지사한테 화천대유는 누구 거냐? 옛날에 했던 이야기 이제 본떠서 하는군요. 이 화천대유가 누구 건지는 이재명 지사, 그건 이제 그 민간 기업 아닙니까? 예. 이재명 지사한테 물을 게 아니라 화천대유를 7년 동안 다닌 곽상도 의원 아들한테 물으면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자본금이 5천만 원짜리의 법인이고 직원 수도 많지 않기 때문에 7년 여기를 다녔으면 실소유주 파악은 금방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더구나 그 대표와 곽상도 의원이 성균관대 동문이라던데 오히려 곽상도 의원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을까요? 거기다 물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기업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기업에서 뭐 이른바 7명이잖아요, 결국은. 그 7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4천억 플러스 또 1,000억 해가지고 거의 5천억에 해당하는 돈을 가져갔단 말이죠. 네. 그런데 그런 계약을 하신 분이 성남의 이재명 지사고 그분이 얼마 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일산대교
국민연금에서는 사실 적자 상태의 것을 인수해가지고 이제 겨우 8% 남는 걸 고리대금업이라고 했는데 이분들 수익률을 보니까 1,100배거든요. 이건 로또도 이런 로또가 없는 거죠. 이런 계약을 하신 분이 이재명 지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정체를 알고 도대체 그런 계약을 했느냐, 이분들의 정체는 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에 의해서 특혜가 있을 것이다. 이런 주장은 사실은 억측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이재명 지사 아들이 시행사인 화천대유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은 허위죠. 저는 그렇게 주장한 바가 없거든요. 다만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제 얘기를 좀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의 발단은 이재명 성남시장 취임 전에 이 땅을 H가 개발하려고 하다가 정치권의 압력에 의해서 공공기반을 포기하고 인간개발로 변경한 데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시장이 취임 전 6월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은 예, 지금 우현식 의원과 전화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잠시 연결이 좀 끊어진 것 같습니다. 다시 연결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진중권 작가가 질문을 한 것은 의혹의 핵심은 이제 5천만 원 투자로 577억을 벌어서 1,100배 정도의 수익을 올렸다는 자산관리업체 화천대유의 소유자 A씨 그리고 SK증권을 통해 특정 금전 신탁을 했던 6명, 그러니까 소유자 A씨를 포함해서 7명이죠. 이분들에게 정말 특혜가 주어졌는지, 그리고 당시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과의 연관성 문제를 이제 규모하는 게 핵심이 될 텐데, 이제 이 문제에 대한 질의를 지금 한 과정에서 지금 전화 연결이 좀 끊어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제작진이 지금 연결을 했는데요. 네, 의원님. 예. 지금 연결이 전원이 꺼져 버려서요. 예, 의원님과의 전화가 연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정도를 마무리하고 다시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원식 선대위원장 인터뷰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진 작가님부터. 네. 이게 사실은 뭐 여기서 이 돈이 뭐 정치권을 흘러갔는지 안 흘러갔는지 모르겠고, 저도 뭐 이 돈이 또 이재명 후보한테 흘러갔다 이렇게까지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뭔가 특혜가 주어진 것만 확실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한 명은 이제 그 신원이 밝혀졌죠. 이미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를 갖다 인터뷰했던 경제지의 그 기자라는 분이고, 나머지 6명은 뭔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제 느낌은 뭐냐면 이분들이 투자한 게 뭐 500만 원, 5천만, 뭐 800만 원, 뭐 5천만 원 막 이렇게 쪼가리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사실 어떻게 차명으로 약간 어떤 뭘 위장하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었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이런 사람들하고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그다음에 보게 되면은 뭐 택지 같은 경우에도 공개 입찰 안 하고 그냥 바로바로 줘버렸단 말이지.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해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성현 소장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도 지금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서 그 좀 부정확하긴 한데요. 5천만 원 자본금을 놓고 뭐 500억을 벌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이상한 얘기고요. 5천만 원을 만든 회사에서 펀드를 모집을 하고 펀드로 8천억 원의 자금을 끌어들여서 그 8천억 원으로 개발을 하고 그 개발에 대한 수익을 가져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5천만 원 넣고 4천억 벌어갔다 이렇게 따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잘 아는 전문가들이 들여다보면 금방 나올 얘기인데, 저는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좀 말씀하시는 분들이 바깥에 계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이 회사가 펀드를 모집한 과정을 의도적으로 생략한 부분은 좀 다시 살려야 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펀드에서 8천억 원을 모금해서 그것으로 개발 사업을 하고 그 이익을 나눠간 것으로 일단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공개 입찰이 아니라 그냥 준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 공개 입찰을 했을 때는 경쟁률이 100대 1이었거든요. 엄청난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특정 회사에 갈 수 있었는지, 그 바탕에 뭐가 있는지, 그다음에 이 6명은 도대체 누구인지, 혹시 이 뒤에 배후는 없는지, 그다음에 그 배우가 있다면 그 사람과 이재명 지사의 관계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은 좀 분명히 해명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뭐 곽상도 의원이 어쩌고 저쩌고 내 아들은 거기 근무한 적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피해갈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 네, 일단 뭐 이재명 지사 역시 100% 재수사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또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응하겠다는 입장이죠. 자, 그러면 관련 논란 어떻게 보면 국민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액수가 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또 민주당 경선가도 영향을 줄 것인가, 이 부분도 좀 관심거리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김성현 소장님부터? 네. 이번 이 관련 화천대유 네네. 논란 민주당 경선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전 당장은 영향을 크게 끼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예. 그 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드러나게 하면 되는 것이고 많이 오래 시간이 걸릴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6명 관계자 중에 돈을 투자를 하지도 않았는데 돈을 벌어간 사람이 있으면 문제가 될 것이고 지금 뭐 말씀드렸던 대로 1,000억 단위의 돈을 투자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분을 가져가고 수익을 가져갔다고 하면 그걸 뭐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진 작가님. 지금 일단은 수사가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이 핵심이 이거거든요. 이재명 지사가 항상 얘기를 하는 게 내가 공적 예컨대 민간 자본으로 민간 투자한 부분을 갖다 공적으로 해가지고 뭐 공적 환수를 했다. 그 이익금을 공적 환수를 하겠다는데 이게 일종의 신화거든요. 사실 민간한테 맡긴다 하더라도 민간에서 기부 체납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 액수까지도 공적으로 환수한 것처럼 이렇게 해버린다라든지 실제로 공적으로 환수를 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4천억 더하기 뭐 1,000억에서 2천억, 6천억이라는 돈이 이상한 데를 통해 가지고 바깥으로 나갔다라고 한다면 이게 공적 환수가 제대로 된 건가 이런 거 따져 물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재명 지사가 봉성 자신을 갖다가 이렇게 치장해 온 그거 있지 않습니까? 공공. 그 부분이 과연 진정한 것인가를 따지는 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요. 예. 어쨌든 관련해서 또 수사가 있다면 얼마든지 받겠다는 그 발언을 했기 때문에 또 그 관련 문제는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원식 의원 측에서는 이제 배터리 방전으로 전화기가 끊겼다라고 이제 응답을 해왔고요. 관련해서 얼마든지 수사에 응할 계획이 있다. 그리고 관련해서 무관하다라는 입장을 재차 밝혀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뉴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오늘 추미애 전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을 했어요. 그 자신과 윤 전 총장이 고발 사주를 모의했다는 그런 취지의 게시물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런 이유 때문인데요. 한동훈 검사장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추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재직 중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인 감찰 자료 그리고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가 금지된 통신비밀 등을 불법으로 누설을 했다. 그리고 자신이 고발장 문제에 관여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를 했다. 이런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고발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 추 전 장관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발 사주 의혹은 윤석열 부부와 한동훈 등이 모의 기획한 흔적이 뚜렷하다면서 윤 전 총장 감찰 자료 일부를 찍은 사진을 게시를 했는데요. 예. 이 감찰 자료를 근거로 추 전 장관은 고발 사주가 이루어지기 직전 윤 전 총장과 한동훈 검사장, 권순정 당시 대검 대변인 그리고 손준성 검사 사이에 수차례 카카오톡 대화가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추 전 장관은 공무상 비밀 누설 문제가 지적이 되니까 사진 일부를 삭제를 했는데요. 예. 관련해서 한동훈 검사장은 이 추 전 장관이 사진을 삭제하기 전 페이스북 화면을 캡처해서 공수처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 휴대전화를 아이폰 포렌식 업체가 있는 이스라엘로 보낼 수 있다. 아주경제가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예. 이 보도에 대해서 한 검사장이 수사 기밀 유출이라면서 반발을 했습니다. 아주경제는 지난 14일 검찰 관계자를 인용을 해서요. 한동훈 검사장 휴대전화를 포렌식 작업을 위해서 이스라엘로 보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취지의 보도를 했는데 한동훈 검사장은 아주경제 보도는 검찰이 아니면 절대 나올 수 없는 수사 기밀이다. 이 유출한 경위를 밝히고 유출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자, 추미애 전 장관의 공무상 비밀 누설 맞습니까? 이건 100% 확실하죠. 그러니까 공무상 취득한 그 약간 통화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표를 했고 심지어 자기 페이스북에다 했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검사장이 지금 그걸 갖다 캡처까지 했고 나중에 물론 이제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알고 추미애 전 장관이 그걸 내리긴 했지만 이미 공표가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건 분명합니다. 확실하고 이거는 아마도 셀 것 같아요. 상당히 셀 것 같습니다. 김성현 소장님. 이게 이미 지난달에 징계해결서가 공개되면서 나왔던 내용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뭐 이 캡처 사진을 보진 못해서 징계해결서에 다 나와 있는 뭐 카카오톡 누구랑 주고받은 이야기들을 밝힌 것이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만약 그것이 징계해결서가 아니고 내부 감찰 보고서였다고 하면 거기에 상한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뒤늦게 삭제를 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미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일단 뭐 공수처에 고발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좀 있을 거로 보이고요. 한편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발언에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고영주 전 방문진 이사장 다시 재판을 받게 됐네요. 그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요. 대법원이 무죄치료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거든요. 일단 고영주 전 이사장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는 공산주의자다.
그리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그야말로 시간 문제다 이런 발언을 해서 이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예. 1심과 2심 판단이 달랐습니다. 1심은 고용주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2심은 이제 이 유죄를 선고를 했었는데요. 근데 대법원은 자신의 평가나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예. 자, 이 문제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짧게 말씀 나누죠. 진 작가님부터. 이거 맞습니다. 이건 뭐 공산주의자라는 게 진짜 저 사람 진짜 공산주의자다라는 게 아니라 약간 평가적인 부정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예. 공직자라면 그 정도는 수인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성현 소장님. 예, 저는 뭐 평가가 아니라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했다고 생각하는데요. 비웃어주면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처벌할 일은 아니죠. 여기까지 논의하겠습니다. 민동기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